자, 오늘 수업 해봅시다. 제1고등학교가 갑자기 커리큘럼이 바뀌어가지고 엄매를 하게 됐어요. 엄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중에 차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배웠던 거는 국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말소리, 음성, 음운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하고 그죠? 말소리와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의성, 역사성, 사회성 그 다음에 창조성 같은 중학교 때 배운 거 외에도 뭐가 또 나오게 되냐면 그 외에 기호성이라든가 규칙성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좀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매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국어의 본질, 언어의 본질, 언어의 본질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 때 이미 끝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게 바로 우리 2학년 때 배우는 엄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그 다음 단어 이게 엄매가 이제 언어와 매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거의 시험은 언어만 나옵니다. 물론 제1부는 매체를 내긴 내요. 몇 문제 섞어서 내는 편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언어에 훨씬 더 큰 방점이 찍어져 있고 27문제 중에 실제로 한 2문제 빼고는 다 문법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느낌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실 때 전에 배웠던 내용이 얼만큼 잘 이렇게 좀 남아있느냐가 이게 공부를 하는데 어떤 힘듦의 정도가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체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전 매체 안 가르칠 겁니다. 매체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거 잘 보시고, 페이지 찍어주세요. 보통 여기에서 나올 거야, 매체는. 이런 얘기 하시면, 거기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따로 제가 해드릴 건 없고요. 뭐, 굳이 있다면, 뭐, 계획해봐야 제가 기출문제나 아니면 뭐, 유료문제 같은 데서 좀 찾아가지고, 자료 정도는 제공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는 의문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변동 파트가 있고요. 우리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했던 내용이죠. 여기 또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단어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단어 파트 넘어갈 때는 형태소 좀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였냐? 형태소 다음에 품사 하게 돼요. 이제 형태소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때 좀 제대로 배우게 될 거고요. 뭐 형태소 해봤자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저기고 자 품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품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시 중학교 1학년 때 언어의 본질과 함께 배웠던 부분이에요. 명사, 대명사, 수사. 물론 플러스 알파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 나오게 돼요. 단어에 대한 얘기. 이때 단어는 뭐 파생어, 합성어 같은 얘기들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좀 문제가 나와요. 보통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범위의 7, 80%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처음 배우는 단어는 단어인데 솔직히 말하면 언어의 본질 같은 경우는 오늘 1시간이면 끝나요. 언어의 본질이랑 국어의 특성 이런 것들은 1시간이면 오늘 끝낼 거고 그 다음 시간부터 부지런히 의문의 변동을 들어갈 겁니다. 의문의 변동. 결국은 중간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하고 똑같아요. 의문의 변동이 거의 다다. 그래서 다시 한다. 1학기 때 했던 거 다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진도 좀 빨리 나가시는 분들은 뭐 요즘 품사 정도까지 시험 범위가 보통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크게 막 엄청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가 있으면 남아있으면 그때 좀 열심히 했으면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보통 여기까지 단어까지 나가고 나면 원래 다마나 뭐 이 기타 거 등등등등 있는데 잘 안 하고 이 다음에 중세국어를 합니다. 근데 이때 중세국어는 그 앞에 고대국어가 있고 뒤에 근대국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중세국어가 우리 그전에는 딱 지문 몇 개 찝어가지고 그것만 했잖아요. 수학원이랑 그 다음에 뭐 용비어천가랑 그 다음에 세종정민정음을 했다면 거기에다가 고대국어 한글 창제 이전의 국어와
한글정제 이후에 뭐 기미독립선언서 뭐 이런 거 나왔던 최근 1910년대 20년대 국어까지 해서 역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내용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단어부터 여기 중세국어, 그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까지가 시험범이에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를 하냐? 외래어 맞춤법이나 로마자 표기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합니다. 일부 학교에 따라서. 그러면 뭐가 빠졌냐? 저기가 있구나. 이 단어 뒤에 미안해요. 까먹었다. 어문규범, 어법. 어법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했던 높임, 시제, 피동사동, 인용이 다시 똑같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아도 그렇고 종덕이도 그렇고 나랑 했잖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독학을 하다가 중간에 온 애들이 있으면 좀 어려워. 왜냐면 다시 처음부터 다 설명해 줘야 되거든. 왜냐면은 학교에서 혼자 공부한 애들은 거의 기억이 안 남아있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시험만 딱 보면 끝이야 땡 하고. 근데 너네는 나랑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조금만 탁탁 건드려주면 금방 다시 불씨가 살아나요 생각보다. 그게 훨씬 다른 애들보다 유리하거든요 학원 다니는 애들은.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할 거고 이래야 이제 양이 맞지. 여기서 이제 단어가 약간 반절로 잘리고. 근데 뭐가 빠졌냐면 제일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제일 좋냐? 뭐가 빠진 거 같니? 우리 1학년 때 했던 것 중에 문법 어려운 거 하나가 빠졌는데 뭐가 빠지냐라고 하면 한글 맞춤법이 빠졌어요. 띄어쓰기. 근데 제1부는 전통적으로 띄어쓰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선생님들이. 심지어 시험 범위가 아니어도 내기도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맞춤법하고. 그래서 내실 수 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거의 안 실려있기 때문에 이 엄매를 하는 학교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군여고, 군고, 중앙고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최근 3개년 동안 이 3개 학교에서 엄매를 했던 부산시내 3개 학교에서 한 번도 띄어쓰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네도 올해 처음 엄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안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은데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는 있다. 나올 수는 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띄어쓰기 얘기는 이 단어 할 때 해줄 거예요. 왜냐면 띄어쓰기의 기본은 뭐냐? 단어를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해요. 단어와 단어는. 그래서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띄어 쓰는 거다.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쯤 할 때 얘기할 거고요. 혹시나 이제 학교에서 학습지로 교과서 외적인 내용,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보강 수업 해드릴 겁니다. 그때. 그래서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이 플러스 알파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가 등급을 가르거든요. 결국 3등급 안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 그 다음 위로 올라가려면 이 플러스 알파가 중요한데 그거를 하려면 학교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책은 되게 비싸요. 지학사가 되게 비싼데 어쩔 수 없죠 뭐. 야 너네 그럼 문학책을 아예 안 받은 거잖아 겨울방학 때. 아니면 계약하고 줬니 책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치? 그치? 생각해보면 그 2월인가요? 2월 늦게 줬으면 뭐 거기서 거기긴 하네. 그래서 제가 그 문학 할 때도 책 꼭 확인해보라고 그 책 맞는지 얘기는 하는데 애들이 아무래도 귀등으로 안 됐거든요. 다 그런 거니까 뭐 이해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시간 동안 1시간 좀 넘게 이거 하고요. 제가 건아 같은 경우도 그래서 다른 애들 같은 경우도 이거 이제 오늘 첫 시간 책이 구매가 안 됐으니까 자습서를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습서 문제가 나갈 거고요. 이번 주는 만약에 이거 자습서 문제를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의문의 변동 들어가겠죠? 그러면 의문의 변동 얘기하면서 다시 앞부분은 뭐가 될 거냐면 평가 문제집으로 또 숙제가 나갈 거고요. 개념 수업 되게 빨리 끝날 거예요. 왜냐면은 했던 것들이라서 개념 수업을 막 천천히 뭐 할 게 없습니다. 문법은 생각보다 개념이 별로 안 많아요. 오히려.
예, 뭐가 중요하냐?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그 아주 그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지점이나 아니면 좀 특이한 애들이 있거든요. 예외. 예, 그런 예외들 위주로 문법은 보셔야 되고 결국 뭐 해야 되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왜? 예시가 계속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예시가 많이 바뀌지만 결국은 유형이라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엄매는 항상 뭐 어떤 거 잘하는 애들이 좋아하냐면 수학과학 좋아하는 애들이 잘합니다. 예, 공식같이 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학하는 것보다 성실하게만 하시면 점수는 더 나올 수도 있다. 알겠죠? 예,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은 태블릿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제 모습이 거의 안 보일 수 있어요. 뭐 감안하시고 감안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따라오세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특히 오늘 첫 시간 내용은 진짜 별게 없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좋아요. 자, 가보도록 하죠. 언어와 국어의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와 국어의 이해라는 단원이고요. 뭐 언어와 국어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가 뭐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리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단원이 딱 두 개잖아요. 하나는 언어의 본질이고요. 하나는 국어의 특성과 위상이에요. 보통 첫 주 차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통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언어와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언어라는 게 기호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보셔야 되고 많은 언어들 중에 글자들 중에 문자들 중에 국어만이 갖는 특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때 다른 언어와의 공통점인 점도 있고 차이점인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되고요. 뭐 세계 속의 한국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보고 있느냐? 우리 언어와 인간이라는 건 결국 무슨 관계냐? 유기적인 관계예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다라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고요. 뭐 블라블라 뭐 이런 것들은 뭐 학교에서 대충 얘기 길게 해주셨을 테니까 전 시험에 안 나온 내용을 좀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나마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뭐 별표 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포인트만 하시면 돼요. 얘를 문제로 낸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틀릴 수 있느냐, 뭘 물어보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뭐에 대한 얘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언어의 특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호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배웠던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은 기호적 특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조성은 구조적 특성에 들어가죠. 그러면 시험에 낼 수 있는 건 뭐냐? 정작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 너무 익숙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안 틀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를 내고는 싶은데 그냥 거저주고 싶어.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서 시험을 냅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틀려요. 점수를 거저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처음부터 힘을 빡 줘가지고 애들한테 좀 틀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기호적 특성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식인지? 그래서 기호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럴 때는 분절성이나 추상성이나 체계성이나 규칙성 같은 걸 공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연결해 놓는 게 잘 연결해 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거 좀 이따가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국어의 특성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냐면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네 가지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에 대립되는 자음체계, 그죠? 예, 자음체계가 몇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휘적 특성 같은 거 보면 역시 고유, 한자, 외래어라는 3분체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기원에 대한, 예, 그죠? 얘기예요. 어원, 어종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말에는 의성어와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가 굉장히 풍부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졸졸, 줄줄, 퐁당, 풍덩, 그죠? 쫄쫄, 그죠? 감감, 감감, 캄캄, 깜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감감은 느낌이 안 오죠? 감사하다. 감감무소식. 예, 감감하다도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도 그런 식으로 우리말에서는 되게 많이 의성어 의태어가 있다라는 게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색채와 관련된 표현들, 그죠? 예를 들어 노란색, 옐로우만 하더라도 우리말에서는 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샛노랗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색채어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별, 연령, 상하관계 등 친족어와 호칭어. 예, 그쵸.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로서 대가족을 이루던 사회였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족어와 호칭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부터 해서 할아버지, 그죠?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 그 위에 고조할아버지, 예, 그 위에 친조였나? 예, 고조, 증조, 고조, 네, 그 위에 또 이 말이 있어요. 친조였나? 아무튼 뭐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또 말이 다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사촌 같은 경우도 고종사촌, 이종사촌에다가 오촌으로 가고, 그죠? 예, 오촌 당숙, 뭐 숙부, 예, 뭐 육촌 가고 막 외당숙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정말 많이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네, 대가족의 그런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인 특징에서는 높임 표현이나 그 다음에 기본 문장 어순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는 언어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만 주어, 목적어, 서술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큰 특징이고요. 높임 표현 같은 경우도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예, 물론 일본어도 높임 표현은 있습니다만. 자, 만약 담화적 특성. 예,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조사라는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는 관계어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알아들으시나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조사라든지 문법적 관계를 드러낸다든지 관계어이라든지 이런 말 알아들으시나요? 예, 이게 품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예,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주어예요. 문장에서 주어면 무조건 이 뒤에 조사가 와요. 뭐가 오냐면 이나 가가 오죠. 그래서 이나 가가 오면 얘가 주어임을 드러내요. 이 앞에 오는 뭐가 명사가 주어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어에서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잖아요. 그죠? 자, 영어는 어떻게 해서 이런 품사를 문장 성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냐면 이 자리가 영어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목적어 자리로 가면 목적어 자리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얘가 모양이 바뀌잖아요. 뭘로? 미로.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에서 뭐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막 아마미 마인 막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비동사 일반 동사의 이런 변형들 같은 것도 계속 공부하시죠. 그죠? 자, 그에 비해서 우리말은 나는 너를 좋아해. 뭐 이런 좋아. 나는 네가 좋아. 뭐 이런 거 했을 때 좋아. 너를 나는 말 되는데요. 좋아해. 너를 나는 되긴 해요. 네? 되긴 해요. 되긴 하죠. 왜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게 위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뭐 이런 문장 성분을 드러낸다? 조사를 통해. 그 조사가 붙어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어느 위치에 가 있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순이 비교적 쉽게 바뀌고요. 예, 필수 성분 생략이 가능해요. 내일 가니? 내일 가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주어도 없고요. 목적어도 없어요. 예, 예. 근데 알아듣잖아요. 만약에 너와 내가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면 알아듣는 거죠. 내일 너 뭐 현장 학습 가니? 라고 물어보는 걸 내일 가?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런 필수 성분 생략도 굉장히 가능해요. 영어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생략되는, 영어 문장 만들 때 뭔가 생략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죠. 그죠? 예, 예를 들어 뭐 주어가 생략되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이제 그 강조를 위해서 예, 동사를 앞으로 빼는 경우 예, 뭐 생략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게 문법적으로 다루잖아요. 왜? 그런 경우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듣는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돼요. 왜냐면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친절한 언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눈치가 되게 빠른 편이에요. 눈치가 없으면 우리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속의 한국어라고 했을 때 예, 실제로 현존하는 언어는 무려 7,000개에 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언어라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란 뜻이고요. 뭐가 아니요?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하고 달라요. 글자가 7,000개나 있진 않습니다. 예, 대부분의 언어들은 영어 알파벳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 사용 기준 중 13위에 해당이 돼요. 꽤 높죠? 예, 13위. 왜 인구가 13위 정도 돼요? 거의. 그래요?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요. 자, 왜냐면 1위가 어딜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거? 영어. 제일 외국어로? 네, 영어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어가 아니에요.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1위는 중국어. 근데 이제 만약 인도를 영어를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영어가 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영어는 1위는 아니에요. 항상 거의 1위는 잘 안 나오고 중국어가 1위를 하거나 아니면 스페인어가요? 네. 왜 그럴까요? 그쪽. 어디서 많이 쓰게요? 브라질? 예. 브라질은 포르투갈어고요, 정확히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멕시코부터 그 밑으로 남미 국가, 브라질 뺀 나머지 국가들이 다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근데 거기가 인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어가 항상 거의 뭐 3개 손가락이나 5개 손가락의 언어라고 얘기하면 꼭 뽑힙니다. 거기에다가 스페인어를 하면 거의 그 포르투갈어랑 스페인어랑 거의 비슷하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탈리아어도 좀 비슷해서 보통 스페인어를 하면 그 라틴어 계통의 언어들을 다 어느 정도 하죠. 포르투갈어랑은 뭐 거의 70~80% 이상 비슷하다 단어들이 많이 있고 이탈리아어랑도 한 50% 가까이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는 그 다계국어가 많은 거예요. 다계국어 하는 능력자들이. 왜냐면 비슷비슷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비슷비슷하고 그 스페인어 하면은 보통 영어도 어느 정도 금방 배우고요. 영어 하면 불어도 생각보다 금방 배워요. 불어까지 하면 이제 이탈리아랑 뭐 포르투갈어 같은 거 거의 뭐 그냥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유럽에서 조금 다른 건 독일어가 조금 달라요. 그나마. 근데 그래도 거기도 라틴어가 뿌리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1번. 자,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사회생활하며 문화를 이룩한다. 이를 볼 때 언어와 사고 뭐 이런 것 할 때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옆에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지금 아니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볍게 몸을 푸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한번 언어의 본질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본질 보도록 하죠. 자, 인간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이 잠을 자는 순간까지 대부분 말이나 글로 소통하며 생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언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자.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서로에게 온전히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가. 인간의 삶과 언어의 관계, 언어의 기본적 특성과 삶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언어 생활을 양상을 공부하며 방증한 언어 생활을 기록해보자. 언어 생활 습관을 참고로 이 단원 할 때만 이 첫 시간만 이 글들을 읽을 거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 다 판서 수업이에요. 엄매는. 예, 왜냐면 이거 읽는다고 시험에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예, 뭔 말인지 알죠? 자, 되게 재밌는 얘기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언어와 사고 간의 관계입니다. 자, 인간은 언어가 없어도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언어가 있어야 사고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가 있어야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자, 언어와 사고가 밀접한 관계, 그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어린 나이에 성장과정 관찰을 보며 언어 능력과 지적 능력의 발달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언어를 습득하면서 지적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고 그 영향으로 언어 능력의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결국 인간은 언어를 도구로 생각하며 그 결과 사고력과 인지력이 점점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언어가 먼저냐 사고가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예를 들어 언어가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건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예, 잘 없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언어가 없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영어에는 색채가 되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예, 아까 말했잖아요, yellow. 영어는 다 yellow예요, yellow. 예, 근데 인간이 다 yellow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그냥 노란과 샛노란과 누런 것과 노리끼리한 것과 노르스름한 것과 그죠? 이런 것들을 그 색깔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언어가 없더라도 다 옐로우라고 부르더라도 이 옐로우와 이 옐로우가 다르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고가 먼저고 그 사고 다음에 언어가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철학적 사고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와 사회. 자, 한 사회가 공동체로서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사회 구성 간의 의사소통입니다. 언어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사회를 발전시키죠. 여기서 관계 형성이나 의사소통 수단, 사회 발전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언어는 지역이나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에 따른 사회적 특성이 나타난다. 한국에 사용하는 한국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팽이는 지역에 따라 페이, 핑갱이, 핑데이, 팽데기, 도로기, 뺑돌이, 팽구레미, 세로, 뽀에 등으로 불린다. 같은 팽이임에도 지역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지역에 갔더라도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의 차이로 인해 같은 뜻을 지닌 언어가 형태를 달리하는 예도 있습니다. 자, 이는 개인의 언어 속에 그가 속한 공동체의 특성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자,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또 같은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죠. 즉, 언어는 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그냥 고정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어떤 지역의 영향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연령이나 성별, 사회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고 또 같은 언어 우리가 한국어를 같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외국인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국어를 막 어눌하게라도 해요.
너무 멋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들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외국인에게 친근감을 갖죠. 네. 그죠? 예, 그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에 언어와 문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적인 산물인 동시에 한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이처럼 어떤 언어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간장, 온돌, 불엄 등의 단어를 외국인에게 알려줄 때 한 단어로 간단하게 번역하기는 어렵고 일일이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 말에만 있고 다른 나라 말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언어에는 있는 단어가 다른 단어에는 없는 현상은 단순히 특정한 단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즉 다른 나라의 언어에는 간장, 온돌, 불엄 등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는 이유는 그 언어 공동체에는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언어 같은 경우는 뭐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문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이런 데에서는 문제에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얘만 한번 같이 볼까요? 2번. 자, 사회적 변이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자, 팽이는 강원도에서, 경북에서, 제주도에서, 전북에서, 충북에서, 평안도, 함경도에서 그죠? 다 다른 말로 불리더라 라는 건 뭐의 차이예요? 지역. 왜? 로케이션, 지역의 차이죠. 그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좀 보죠. 자, 같은 지시물에 대해서 문화에 따른 의미 분화의 기준을 달리하여 언어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농사짓는 땅을 주로 field라고 하지만 크기에 따라 소규모는 patch, 그 다음에 대규모로는 plantation 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이와 달리 우리말에서는 작물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농사를 짓는 땅을 뭉뚱그려서 밭이라고 하고 벼농사를 짓는 땅만 특별히 논이라고 구별한 것이다. 농사 짓는 땅과 관련해서만 보자면 영어권에서는 뭘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크기를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아예 단어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작물, 특히 뭐가 중시되다? 쌀이 생산되는 땅이 매우 중요했음을 이런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문화를 반영하기도 해요. 그 언어 공동체의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승하여 축적하는 기능을 하죠. 언어라는 건 무슨 기능이 또 있다? 전승 축적을 도와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언어의 도움 없이 문화를 전승하고 축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움으로 인류 발전에 가장 큰 원동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말을 아끼고 가꾸는 것은 우리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언어. 자, 언어의 기호적, 구조적 특성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언어라는 거 이미 배워서 알죠? 뭘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라는 건 크게 의미와 말소리로. 이때 의미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요? 내용이라고 부르고 말소리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그 말소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의미고, 그죠? 그 의미가 가리키는 의미를 가리키는 형식이 말소리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언어라는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언어는 크게 아까 기호적, 구조적 특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기호적 특성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자의성, 그 정도 훌륭해요. 자의성, 역사성, 사회성, 분절성, 그 다음에 창조성은 구조적 특징이고요. 구조적 특징에는 창조성, 그 다음에 체계성, 규칙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가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저도 사람이니까요. 추상성.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났구나. 추상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자의성에 대한 얘기할 겁니다. 자, 보시면 언어를 구성하는 내용과 형식, 그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없다? 필연적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대상을 그 의미를 꼭 우리가 반드시 그런 말소리로 불러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때 의자가 의미고 자자가 스스로 자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의미와 말소리 사이의 관계가 그냥 스스로 지 마음대로 갖다 붙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덕이 같은 경우도 보세요. 종덕이라는 이종덕이라는 이름이 물론 성은 이제 부모님부터 쭉 내려오는 거지만 이름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후보가 되게 여러 개였을 거예요. 예, 그 중에 그 이름으로 붙이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이름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개명 신청하면. 네. 법적으로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내 말소리와 내 이름의 말소리와 나라는 존재, 의미 사이에 관계가 있다 없다? 실제적으로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붙여졌을 뿐이에요. 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의미는 하나인데 말소리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게 딱 봐도 집이죠? 네. 영어로는 하우스. 하우스, 독일어로는 맨션, 이탈리아어로는 까사라고 합니다. 예, 어때요? 되게 다양한 언어에서 다양한 말소리로 부르게 되죠? 예,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예, 그 의미, 그러니까 이 대상을 딱 보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소리를 떠올려야 돼요.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네. 근데 실제로 language, 언어들마다 이 대상을 부르는 말소리를 마음대로 가져다 붙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소리들 사이에는 예,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이게 바로 예,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음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뭐한 경우? 의미가 여러 개인데 말소리는 하나인 경우에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동음이. 그렇죠, 동음이에요 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를 들어 배 같은 거죠. 뭐 예를 들어 배, 그죠? 예, 그래서 배 같은 경우도 뭐 세 개로 해석이 되잖아요. 하나는 뭐 먹는 배, 그죠? 예, 또 하나는 신체 배, 또 하나는 돛담 배, 그죠? 예, 됐죠?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걱정되잖아요. 아니,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으면 내가 굳이 그 의미를 이런 말소리로 불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불러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왜냐면 의미와 말소리 사이의 관계가 자의적이긴 하지만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언어 공동체 내에 일정한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마음대로 이 약속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이 약속은 공동체의 산물로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학교를 너무 가기 싫은 거야. 학교 너무 가기 싫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학교를 침대라고 부르기로 했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머니한테 저 침대 갈게요. 침대 들어갈게요. 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등짝 맞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약속은 공동체의 약속이고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이 약속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그런데 근본적으로 언어는 자의성이 있으므로 뭐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약속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예전에는 표준어가 아니었는데 표준어로 인정된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써가지고 예를 들어 개발 야, 너 글씨가 어떻게 그렇게 개발세발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원래는 무슨 발이냐면 괴발입니다. 이게 원래 표준어예요. 이때 괴발의 괴자가 고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발과 고양이 발이라는 뜻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개발세발이라고 쓰니까 그냥 얘도 표준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중세어 같은 거, 중세국어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세국어 때 여름 같은 거 용벼투가에 나오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면일세, 꽃 폈고 여름 하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여름이 바로 뭐예요? 열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뜻이, 그러니까 말소리가 아예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냐면 꽃 뭐 이런 것처럼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뜻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죠. 어리다. 옛날에 나이가 적다였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어리석다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 라는 뜻으로 바뀌어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의 기호적 특성 가운데는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역사성에 대한 얘기를 어디 여기 페이지 옆에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미 여기다 써서 그러긴 한데 옮길까? 네. 아이고. 이렇게? 네. 그럽시다. 자, 언어의 역사성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대충 양이 이 정도 되니까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언어의 역사성 얘기하고 쓰세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자, 생성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역사성은 뭐라고 했어요?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어의 변화. 언어의 변화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겁니다. 근데 변화의 양상이 크게 세 가지예요. 생성, 소멸, 성장 이렇게. 물론 다른 약간 다른 말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랬을 때 생성이라고 하면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나 사물이 새롭게 나타났어요. 이전에 없었어. 그러면 걔네들한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 새로운 이름, 예를 들어 컴퓨터, 인공위성 이런 것들은 생성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소멸이요. 말이 사라져버려요. 예를 들어 이게 바로 뭐예요? 100이요. 100. 숫자 100. 100를 우리가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순수 우리말로 온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건 뭔지 알아요? 천이에요. 천. 그래서 이때 천을 뭐라고 불렀냐면 즈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말들 지금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소멸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되게 쉬운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입니다. 성장은 뭔가 변화하는 건데요. 음이나 말소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자, 말소리가 변화하는 경우 나무에서 나무로, 오에서 우로, 물에서 물로, 원수모음화. 기억나요? 음이. 자, 의미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대되는 경우, 축소되는 경우, 이동하는 경우. 자, 확대 같은 경우는 영감과 세수예요. 영감 같은 경우는 옛날에 관직에, 그죠? 과거부터해서 관직에 오르면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그죠? 늙은 남자를 다 통칭하죠. 범위가 좁아졌어요? 넓어졌어요? 넓어졌죠. 가리키는 숫자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수는 원래 뭐를 씻는 걸 세수라고 했었냐면 손을 씻는 걸. 왜냐면 숫자가 손 숫자예요. 그래서 세척하는 거예요. 뭐를? 손을. 근데 지금은 뭐도 씻어요? 얼굴을 씻는 걸 얘기하죠. 물론 얼굴을 씻으려면 손도 씻어야 되잖아. 그치? 얼굴만 씻을 수는 없잖아요. 손을 안 씻고.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축소, 얼굴, 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얼굴은 원래 어딜 가리키는 게 얼굴이냐면 몸의 형태. 몸의 형태, appearance를 의미해요. 보통은. 근데 이제 실루엣 뭐 이런 것들을 의미했었는데 지금은 목 위에 이목구비를 얘기하죠. 눈, 코, 입. 자, 그 다음에 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었냐면 사람. 일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면 지금은 남자를 비하하는 말로 범위가 축소됐죠.
예, 마지막 이동입니다. 어리다나 예쁘다죠? 어리다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나이가 적다라는 아니 어리석다라는 의미에서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어여쁘다는 불쌍하다라는 의미에서 예쁘다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써보세요. 네, 생각보다 역사성이 좀 복잡하죠? 매주 이 시간에 해요? 아니, 고민 좀 해보고. 근데 매주 이 시간에 하는 게 낫지 않니? 주말에 할래? 저는 상관없어? 근데 내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아마 과학이 월요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종덕이랑 네가 둘 다 과학을 듣잖아. 둘 다 국어를 듣고. 근데 국어를 그 시간에 못 하니까. 네. 월요일날 차라리 국어를 하고. 오늘 아예 과학을 하고. 목요일날 이걸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안 나오는 거지. 그것도 나쁘지 않지. 네, 곧 영어 그거 시험 대비 들어가서. 이 시간에 못해? 아니요, 주말에. 아, 주말에 못한다고? 오히려 잘 됐네. 평일날 해버리면 되니까. 됐어요. 네, 됐죠. 자, 그 다음, 기호성에 대한 얘기, 기호적 특성에 대한 얘기 계속 갑니다. 자, 언어는 기호이기 때문에 말소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언어는 기호예요, 기호. 무슨 기호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럼 무슨 표시예요? 그 옆에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그려놨어요. 빨간색으로. 무슨 표시야? 남자예요, 여자? 그렇죠. 화장실 같은 거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죠. 이해되세요? 예, 이런 게 기호예요. 뭔가 의미를 어떤 인포그래픽화해서 그려내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말소리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강아지가 뭐라고 울어요? 멍멍. 실제로 멍멍 하고 우나요? 그러진 않죠. 우리가 나름대로 그거를 좀 바꿔서 기호화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실제 말소리는 연속적인 음파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음과 모음과 같은 음소로 나누어 인식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의미면에서도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원적인 것으로 끊어서 반영한다. 예를 들어 무지개의 색깔은 연속적이지만 우리말에서는 이를 7가지 색깔로 끊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언어의 기호의 이런 특성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절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음판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들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개념적으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서 들어오게 되죠. 그죠? 이런 거 분절성이라고 해요. 나눈다. 분절은 나누다, 끊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언어의 기호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은 무한하기 때문에 언어는 대상들 사이에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말소리와 의미를 연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말소리의 의미는 우리가 수많은 종류의 꽃들로부터 공통 속성만을 뽑아내는 과정, 즉 추상화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이건 이제 뭐냐면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온 말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붉은색 과일을 하나 그렸어요.
뭐예요 이게? 사과. 네, 사과죠. 자, 그랬을 때 이 사과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예요. 이 전 세계에 사과라고 했을 때 사과의 모양이나 빛깔이나 아무튼 겉모습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주 집요하게 봤을 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 하나도 안 똑같아요. 그죠? 다 다르다고요.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그죠? 예, 다 다른데, 우린 그걸 다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사과. 그러면 진짜 우리가 사과라고 얘기할 때 그 사과는 현실에 있는 사과인가요? 없는 사과. 없는 사과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추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상성이 있다, 추상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진짜 가리키는 어떤 대상, 실제 눈앞에 보이는 걸 보고 사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만 사과고 나머지는 사과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관념적인 사과를 우린 사과라고 부르는 거다. 예, 뭐가 있는 공통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해되시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추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호적 특성은 5가지입니다. 예,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추상성. 좋아요. 넘어가보죠. 자, 두 번째, 언어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자, 언어의 구조적 특성에는 창조성, 체계성, 규칙성 등이 있는데 이 특성들 역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언어는 기호의 수는 제한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말소리로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예, 근데 이를 활용하여 무한한 표현을 생산할 수 있어요. 예, 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쉬지 않고 1시간 넘게 계속 떠들 수 있어요. 네. 그죠? 예, 끊임없이 그 제한된 말소리를 가지고 기호를 가지고 예, 아주 무한에 가까운 의미를 전달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얘기냐? 창조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때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창조성과 역사성 중에 생성의 구분. 둘 다 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조성은요. 삼각김밥 같은 건 창조성이에요. 네. 역사성은 예를 들어 얘는 좀 그렇다. 핸드폰. 네, 그런 걸로 하자. 컴퓨터 이런 걸로 하자. 그냥 좀 쌈박한 거 떠올리고 싶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뭔지 보이세요? 얘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네. 개념이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에 혹은 사물이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에 그걸 지칭하는 말을 새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과거와 현재 간의 뭐 때문에 생겨나는 차이점이냐면 시간의 흐름 때문에 생겨나는 차이점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삼각김밥은 시간이 흘러서 삼각김밥이란 개념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단어를 조합해서 새로운 말을 만든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예,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됐죠? 자, 계속 가보죠. 그리고 언어는 음은, 단어, 문장, 단말 등의 단위에 따라 일정한 내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체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순서에 따라 공부하게 돼요. 음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단어 배우고요.
그 다음 문장 배우고요. 예, 그 다음에 담화 배워. 예, 그래서 보통 이 문장까지가 이제 기말고사 시험범위입니다. 이러고 나면 담화는 잘 안 하고요. 보통 건너뛰어서 국어, 그 국어사, 고대국어, 중세국어, 예, 근대국어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이러한 단위들이 아무렇게 연결돼서 더 큰 단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를 이루도록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를 규칙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칙성이나 체계성 같은 거는 시험에 내기가 좀 어렵죠. 예, 그냥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성인데. 예. 자, 그래서 언어의 규칙성은 언어의 단위들이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체계성을 토대로 구현되는 것이며 이러한 체계성과 규칙성을 토대로 할 때 유한한 기호로서 무한한 표현을 생산하고 해석하는 창조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를 좀 조심해라. 예, 기호적 특성과 예, 구조적 특성을 섞어 놓을 수 있으니까 이걸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예, 그걸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문제들은 다 숙제예요?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국어, 개별 언어로서의 국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예, 지구촌 시대에 한국어가 차지하고 있는 세계 속의 위상을 확인하며 예, 국어가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국어의 특성입니다. 자,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예,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된다든지 예, 주어와 서술어가 같은 문장 성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 뭐예요? 이건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어느 언어에서나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이죠. 자, 지점에서 언어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국어도 언어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반적인 일반적 특성이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국어는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개별 언어이기 때문에 국어만의 고유한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예, 이런 국어의 특성은 음운, 어휘, 문장, 담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측면마다 좀 구분해서 여러분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음운적 특성이에요. 음운적 특성. 자, 이때 음운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음소와 운소, 운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음운은 분절 음운, 예, 운소는 비분절 음운으로서 예, 음소는 예, 자음과 모음, 운소는 소리의 길이 혹은 성조. 지금은 성조가 없어졌죠. 근데 성조를 써놓은 이유는 근대 중세국어까지는 예, 성조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말에서도. 이 다음에 수업 있니? 네. 그럼 좀 일찍 끝내줄게. 힘드니까. 오늘은 내용이 좀 적어서 예,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예,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가볼게요. 그래서 예, 국어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대립되는 자음책이다. 예, 자, 중세어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요. 이때 중세어 때는 이 중에 두 개의 이중책이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중세어 때. 원래 우리 고유어에는 이게 없었어요. 예상 고요하면 된소리. 네, 된소리가 없었습니다. 된소리는 어디서 온 거냐면 중국어에서 온 말입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예를 들어 피언난, 예, 뭐 이런 말 할 때 편안이, 피언, 예, 뭐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말에는 된소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말은 웬만하면 첫머리에 된소리를 잘 안 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거 카페예요, 카페예요? 여러분 평소에 야 카페 가자라고 해요, 카페 가자고 해요? 카페. 네, 카페죠. 근데 우리 쓸 때 어떻게 써요? 카페. 웬만하면 된소리 안 씁니다. 이게 나름대로 그 어떤 우리의 역사성, 예, 그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크게 예, 중요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의 길이에 따른 예? 소리의 세기에 따른 예, 소리의 세기에 따른 삼중 체계가 있습니다.
이는 영어를 포함한 많은 인구어들이 유성음과 무성음이 대립되는 자음체계를 보이는 것과 구별되는 국어의 의문적 특성입니다. 유성음과 무성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성자가 성대고요. 무는 떨림이에요. 그러니까 떨림이 없냐, 떨림이 있냐.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얘가 유성음이고요. P가 무성음이에요. 그래서 bus, bus 이렇게 해야지. 버스 이러면 하고 입술 소리로 내잖아요. 비읍은 그렇게 되면 성대를 울린다 안 울린다? 안 울려요. 우리 자음은요. 니은, 미음, 이음, 리을 같은 유음과 비음 빼고는 다 안 울림 소리예요. 네. 성대를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만 하더라도 울림 소리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미와 피, 예, 그 다음에 니와 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G와 K, 와 Z.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맞차름이에요. Z와 G와 K가 예,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성과 무성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서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대립이 3단체계로 예, 자음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무슨 특징? 예, 의문적 특징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어차피 의문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어휘적 특성입니다. 자, 고유어, 외래어의 이분체계를 가진 여타 언어와 달리 우리말의 어휘체계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3분체계를 가진다는 점과 두 번째, 의성어, 의태어 같은 상징어가 풍부하다는 점, 색채와 관련된 표현들이 발달하는 점, 그 다음에 친족어와 호칭어가 섬세하게 분화된 점, 이런 것들 바로 예, 우리 국어의 어휘적 특성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려있긴 해요. 이런 내용들이. 예, 물론 출판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 자, 마지막 문법적 특성. 예, 국어는 높임 표현이 발달한 언어입니다. 담화를 이루는 데 상황에서 문장의 주체를 높이거나 말을 듣는 상대에 대해 일정한 문법 요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높이거나 높이지 않는 문법적 특성을 보여요. 예를 들어 주체 높임은 시가 쓰인다든가, 객체 높임법은 모시다, 들이다, 뵙다, 여쭈다가 쓰인다든가,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을 통해서 높인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또 기본 어순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영어, 중국어 등과 같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기본 어순을 가지는 언어들과 구분되는 문법적 특성을 지닙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왜 안 쳤냐? 내가? 했구나 위에서. 네. 이렇게 두 가지. 이런 건 뭐에 해당된다? 문법적 특성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만약 담화적 특성입니다. 자, 담화적 특성은 국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기본 어순을 따르되 여기까지 이제 문법적 특성이죠. 예, 근데 담화의 상황에 따라 어순을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주어나 목적어 같은 필수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 국어의 큰 특징이고요. 예, 또 말한 이의 질문이 긍정 질문이냐 부정 질문이냐에 따라 대답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항상 일정하게 대답하는 영어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요. 야, 그거 진짜 어렵지 않지 않냐? 그러면은 영어로는 무조건 뭐예요? Don't you? 라고 물어봐도 예를 들어 차 드릴까요? 차 드릴까요? 드리는 게 좋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우리는 네 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뭐 이런 거 할 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영어는 무조건 yes가 긍정이고 no가 부정이에요. 네, 우리는 가끔 yes가 긍정이 되기도 하고 no가 부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다른 게. 갑자기 예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래서 긍정 질문이야. 야, 그거 진짜 싫지 않냐? 라고 물어보면 네, 진짜 싫어요. 부정 대답인데 yes를 쓴 거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무조건 싫으면 no가 대답이 나와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근데 세계 속의 한국어 블라블라
뭐 요새 더 열풍이죠. 예, 뭐 이거는 거의 안 해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대한 얘기들 예,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좀만 풀고 끝낼까? 예, 어디 풀어보시냐면 여기 기본 문제들 여기 11페이지, 13페이지, 예, 20페이지 이렇게 3페이지만 풀고 한번 마무리 해봅시다. 예, 풀어보세요. 11, 13, 20 그리고 소단원이랑 중단원은 다 풀어오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숙제로 페이지 찍어드릴게요. 종동이 그냥 오늘 준 프린트 다 풀어오면 돼요. 예, 나머지를 뒤에 중단원까지 11, 13, 20 그게 20페이지냐? 네. 네. 좋아요. 그거 한번 정답 확인하고 마무리합시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고생이야. 의문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이니까. 됐어요. 네. 가봅시다. 자, 1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언어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 자, 문야의 반영체이다. 예, 사회 모습을 볼 수 있다. 야, 어느 것이 먼저인지 분명하지 않다. 예, 같은 사람들끼리는 똑같은 형태의 언어를 구사하나요? 그렇지 않죠? 아, 지역이 같다. 예, 지역이 같다고 해서. 네. 그죠? 예, 지역이 같아도 성별이나 세대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2번은 아까 했죠? 예, 지역이었고. 자, 3번 보기 같은 현상이 일어날 까닭은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문장으로 소설하죠. 자, 왜요? 언어에는 뭐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성.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죠? 예, 그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외국인에게는 우리의 문화가 담겨 있는 간장, 온돌, 부럼 등의 단어를 번역해 주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4번 위클리 이해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 예, 시간에를 이거 역사성이죠? 네. 예, 그다음에 언어의 내용과 이제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요. 않아요. 이거는 역시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죠? 자, 자의성 사이에서 역사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호적 특성이죠. 그 다음에 언어는 의문, 단어, 문장, 담화의 일정한 내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건 체계성이네요. 그 다음에 5번 언어의 내용과 형식이 언어 공동체는 일정한 약속으로 굳어지면 개인이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 이거는 사회성. 사회성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6번 언어의 기호적, 구조적 특성으로 적절한 것. 예, 체계성과 규칙성을 토대로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고 문장을 자유롭게 문장을 만들어낸다? 창조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말에서 기억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이때 기억은 농사짓는 땅을. 네, 농사짓는 땅을 그거는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문화에서 쌀이 생산이 땅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죠? 네, 넘어가 봅시다. 자, 20페이지. 자, 1번. 위글에 나타난 국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국어도 언어의 일종으로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인다. 맞죠? 자, 2번. 예서소리, 땐소리, 거센소리가 대립되는 자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 네. 3번. 우리말의 어휘체계는 고유한자 외래어의 3번 체계를 가진다. 네. 4번. 담화 특성 상황에서는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필수적인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죠. 있죠. 이게 우리말의 특성이고. 자, 여기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생략할 수 있다인데 없다고 나오는구나. 그죠? 정답은 4번이네요. 있어요. 호칭, 거친 주어, 세분하게 분화된 거. 그 외에도 의성어나 여태어의 발달이나 아니면 색채어의 발달이 우리 국어의 큰 특징입니다. 어휘적 특징이에요. 자, 그다음 2번 윗글을 읽고 이끌어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배우고 있고요. 기억에 해당하는 세 가지. 기억? 어딨어? 언어의 일반적 특성. 언어의 일반적 특성은 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있다.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된다. 주어와 소설 같은 문장 성분이 있다. 를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4번 니에는 참고할 때 높임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거. 할머니께서는 집에 계십니다. 깨서 계십니다. 주체 높이법. 깨서 의십니다. 주체 높이법. 상대 높이법. 선생님 말씀이 정말 타당하십니다. 말씀이 타당하다. 이거는 간접 높임,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간접 높임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언말 의미를 쓴 거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아직 귀가 밝으십니다. 얘도 똑같죠? 할아버지의 귀, 신체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밝으십니다를 쓰고 있고요. 저희 부모님은 들리를 다니거나 집안일을 하십니다. 시가 들어가야죠? 왜? 주어가 부모님이니까 여기에 시가 플러스 돼야 돼요. 알겠죠? 정답은 5번.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소단어하고 저희 중단어까지 싹 풀어오세요.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알겠죠? 고생하셨어요. 저 여기 좀만 써도 돼요. 네.